친구 은숙의 배신, 편지와 서류의 위조. 정희. 너의 행복을 뺏을 거야. 남편의 배신 불륜. 이게 뭐지? 은숙이 통장이 왜? 딸의 배신과 반전, 상속포기 각서와 새아빠의 실체. 엄마, 재산 다 우리 거네? 빈털터리 만들어놨으니 이제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500억? 정말 500억이라고? 평범한 가정주부 문정희 이야기. 저는 63세 문정희입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친구와 남편 그리고 딸의 배신을 알게 되면서 한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4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세 사람의 배신을 이겨내고 다시 제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이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저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고 있던 진짜 가족을 다시 찾고 싶으신가요? 잠깐만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곧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어쩌면 따뜻한 변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의 그림자.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장례식장을 채웠다. 문정희는 남편 이수만의 영정 옆에 앉아 문상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63년을 살아오며 처음 맞는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결혼한 지 40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아침마다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정희야, 괜찮아? 절친 최은숙이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였다. 은숙은 장례식장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정희를 위로했다. 은수가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내가 옆에 있을게. 은숙은 마치 또 다른 상주처럼 장례식을 도왔다. 문상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챙기고 정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을 알아서 처리했다. 은숙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딸 민지가 은숙에게 인사했다. 아니야, 민지야. 내 엄마는 내 절친이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그때 민지와 은숙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암묵적인 신호가 오가는 것 같았다. 사위 도윤도 은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은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상객들에게 절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희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낯익은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해철.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한 그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40년 전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동시에 남편 수만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였던 사람. 해철 씨 어떻게?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해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조이금 봉투를 내밀었다. 수만이와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정희는 그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 해철은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를 만나야 했을까? 은숙이 해철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민지와 도윤도 해철을 쳐다봤지만 별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은숙은 정희 곁을 지켰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은숙은 때때로 민지, 도윤과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세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고 가끔 정희를 힐끗 쳐다보곤 했다. 엄마, 은숙 이모가 정말 잘 도와주시네요. 민지가 말했다. 그러게 은숙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모가 아빠 보험 담당하셨죠? 응,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 보험을 다 맡아줬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책상, 서랍.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남편의 흔적이 묻어났다. 그런데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류함을 발견한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다. 낯선 통장이 나왔다. 명의는 최은숙. 남편 유품에서 발견한 통장. 그 안에는 내 절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매달 200만 원씩, 어떤 달은 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입금 기록.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지? 은숙이 통장이 왜? 통장 옆에는 메모가 하나 있었다. 은숙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의 필체였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절친이라고 믿었던 은숙. 3일 내내 자신을 위로하고 도와줬던 그 친구. 그녀에게 남편이 10년 넘게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 은숙이가 왜?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문득 은숙과 민지, 도윤이 나눴던 그 눈빛들이 생각났다. 뭔가 서로 통하는 듯한,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제이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흔들었다. 말도 안 돼. 내 딸이 사위까지 그럴 리가.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40년 믿었던 절친, 남편, 그리고 내 딸까지 모두가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이 흔들리고 어둠 속에서 남편의 사진만이 빛났다. 정희는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다.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은숙이 내 절친이었는데. 왜?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인생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더 끔찍한 건 그 비밀을 딸과 사위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이날의 사건이 끝이 아닌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질투와 침묵, 오해의 그림자. 최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40년 전 대학 시절 그녀가 사랑한 사람은 정해철이었다. 캠퍼스에서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 하지만 해철의 눈에는 오직 문정이만 보였다. 해철 선배, 오늘 스터디 같이 해요. 미안, 은수가. 오늘은 정이랑 약속이 있어. 매번 거절당했다. 도서관에서, 학생식당에서, 동아리방에서. 해철과 정희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숙의 가슴은 질투로 타들어갔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 은숙은 결심했다. 정희를 해철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고.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정희의 친한 친구인 척 접근했다. 정희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해철 선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너 정말 좋겠다. 정희는 순진하게 은숙을 받아들였다. 은숙은 서서히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숙은 정희의 필체를 연습하며 웃고 있었다. 넌 모든 걸 다 가졌어. 이번엔 내가 가질 차례야. 어느 날 은숙은 해철에게 거짓 편지를 전했다. 해철 선배, 정희가 이거 전해달래요? 편지 내용은 은숙이 정희의 필체를 흉내내 쓴 것이었다. 해철 선배, 미안해. 나 요즘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아.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해철은 충격을 받았다. 정희를 찾아가 물었지만 정희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무슨 편지? 난 그런 거 쓴 적 없어. 그럼 이건 뭐야? 내 글씨잖아. 내 글씨가 아니라니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다퉜다. 은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정희에게 따로 찾아가 거짓말을 했다. 정희야, 미안한데 어제 해철 선배가 다른 여학생이랑 손잡고 영화관 들어가는 거 봤어. 뭐?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봤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희야,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편지 일로 다투고 이제 다른 여자까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이수만이 나타났다. 해철의 친구이자 정희를 오래 짝사랑해온 남자. 정희야, 괜찮아. 왜 울어? 수만은 정희를 위로했다. 은숙은 수만도 이용했다. 수만 선배, 정희가 요즘 해철 선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선배가 좀 챙겨주세요. 은숙의 말에 수만은 마음이 아팠다. 오래전부터 정희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늘 해철만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 정희가 힘들다면 선배로서라도 도와야 했다. 정희야, 괜찮아. 요즘 안 좋아 보여. 카페에서 만난 수만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요즘 해철 선배랑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 천천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수만은 진심으로 정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정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해철이 두 사람을 목격했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정희와 수만. 수만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모습까지. 해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편지에 쓰여 있던 다른 사람이 수만이었어? 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해철은 정희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정희는 당황했다. 해철 선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빠서. 차갑게 돌아서는 해철의 뒷모습에 정희는 상처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혼란스럽고 외로웠다. 그럴 때마다 수만이 곁에 있었다. 정희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옆에 있을게. 처음엔 그저 선배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만의 한결같은 마음이 정희에게 위안이 되었다. 해철의 차가운 태도에 지쳐갈 때마다 수만의 따뜻함이 그녀를 붙잡았다. 결국 정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해철 선배를 기다릴 수 없어.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몇 달 후 정희는 수만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해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자신의 오해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몰랐다. 은숙의 음모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러다 정희가 해철 대신 이수만을 선택했을 때 은숙은 기뻐했다. 하지만 은숙의 기쁨도 잠시, 해철은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다.
정의를 잃은 해철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은숙의 질투는 더 깊어졌다. 정의는 수만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해철은 정의를 잊지 못했다. 은숙만 홀로 남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어느덧 정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동창회 때마다 정의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문이었다. 저 여자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사랑도, 가정도, 존경도. 질투는 점점 어둠으로 변했다. 세월이 흘러 은숙은 보험 설계사가 되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수만에게 접근했다. 정의를 행복하게 해준 그 남자, 그의 것을 빼앗으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것 같았다. 수만 씨, 보험 상담 좀 해드릴까요? 처음엔 보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은숙은 수만의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직장에서 지친 수만, 집에서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정의. 그 틈을 은숙은 놓치지 않았다. 정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전 달라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은숙은 수만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그의 재산까지 손에 넣었다. 비밀 계좌, 보험금 수익자 변경.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정의는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해철은 5년 전부터 수만의 변화를 눈치챘다. 동창회에서 수만과 은숙이 나누는 은밀한 눈빛, 핸드폰을 감추는 행동. 해철은 참지 못하고 수만을 불러냈다. 수만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의는 평생 너만 믿고 살았어. 수만은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넌 모를 거야. 집에 가면 아무도 날 안 봐. 애들 얘기, 시댁 얘기만 하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정희 씨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근데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어떻게 돌이켜. 그렇게 세월은 어느새 10여 년이 흘러갔다. 해철은 여러 번 수만을 설득했다. 하지만 수만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정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았고 예전의 죄책감이 다시 떠올라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40년 전 자신이 제대로 싸우지 않아 정의를 잃었다는 후회. 그리고 수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후 일주일 뒤 정의는 해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철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 보였다. 이거 아세요? 최은숙 통장이에요. 남편이 10년 넘게 돈을 보냈어요. 해철은 고개를 숙였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철 씨, 이 일 알고 있었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해철은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수만은 듣지 않았어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또 나만 몰랐던 거예요?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페 안 사람들이 잠시 그들을 쳐다봤다. 왜 이제야 말해요? 당신도 알면서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살게 했잖아요. 해철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정의를 바라봤다. 4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뭔가 이상했는데 당신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날 보냈잖아요. 해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상처만 준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정의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결국 다시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야 했어요? 정희 씨,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당신도 은숙이도 모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정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해철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생 정의를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다. 밤거리를 걷는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배신, 친구의 침묵.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재산을 되찾는 길. 한 달이 흘렀다. 정희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울고 은숙을 떠올리면 분노하고 해철을 생각하면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해철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희 씨,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꼭 만나주세요.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수만이 남긴 서류들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꼭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틀 후 정희는 다시 해철을 만났다. 해철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수만이 생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보험 서류,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다. 원래 수익자는 문정희였는데 최은숙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이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해철이 조용히 설명했다. 자세히 보세요. 필체가 달라요. 서명란의 글씨체와 신청서, 본문의 글씨체가 다릅니다. 정희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해철의 말이 맞았다. 남편의 서명은 남편의 것이 맞았지만 신청서 내용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였다. 이건 위조된 거예요. 은숙이가 수만의 서명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작성한 겁니다. 정희는 손을 떨며 서류를 읽었다. 보험금만 3억 원, 예금 2억 원. 총 5억 원이 넘는 돈이 은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더 있어요. 해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남편이 은숙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이었다. 은숙 씨, 보험 수익자 변경은 아직 생각해 볼게요. 정희한테 미안해서 쉽게 결정이 안 서네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은숙이 몰래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걸로 되찾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과 이메일 기록만 있으면 충분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 됩니다. 정희는 해철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해철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을 놓친 것,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정희의 가슴이 뭉클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는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같이 하시죠. 당신의 것을 되찾읍시다. 그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해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과 꾸준한 신뢰가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며칠 뒤 정희와 해철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승산 있습니다. 필적 감정 신청하고 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히 위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결론 날 겁니다. 정희는 해철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에서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사무실을 나오며 해철이 물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해철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 시작한 것이다. 상속포기 각서의 함정. 변호사를 통해 은숙의 위조 사실을 밝혀내고 정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해철과도 자주 만나며 과거의 오해를 풀어갔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눴다. 그때 우리 참 어리석었죠. 맞아요. 서로 한마디만 제대로 했어도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만난 것에 감사했다. 어느 날 해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겠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낯설었지만 행복했다. 네, 해철 씨. 이번엔 놓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 재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누구랑요? 정해철 씨. 아버지 친구분이셨어. 엄마, 제정신이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어요. 민지야, 엄마도 내일 집으로 갈게요. 도윤 씨랑 같이 갈 거예요. 다음 날 민지와 사위 도윤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엄마, 재혼은 반대예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니? 도윤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권리요? 물론 있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재혼하려면 아버님 재산, 상속포기 각서부터 쓰세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민지가 끼어들었다. 엄마,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해철 씨가 엄마 재산 노릴지도 모르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많다고요. 민지야, 해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도윤이 서류를 꺼내 정희에게 내밀었다. 여기 각서예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정희는 손이 떨렸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해철이었다. 정희가 힘들어할까봐 찾아온 것이다. 무슨 일이세요? 해철은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도윤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희 씨와 재혼할 정해철입니다. 아, 그 양반이시구나. 잘 오셨어요. 어머님한테 상속포기 각서 쓰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사위 도현이 해철에게 함부로 말하자 정희는 얼굴을 굳히고 눈살을 깊게 찌푸렸다. 해철은 서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정희 씨가 상속을 포기하죠. 정희는 놀라서 해철을 쳐다봤다. 해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여러분도 어머니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를 함께 작성하십시오. 공평하잖아요. 민지와 도윤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머니 재산을 노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세요. 민지가 비웃었다. 웃음네요. 엄마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요? 아버지 재산도 포기하신다는데. 그렇다면 각서 쓰는 게 문제 없겠네요. 서로 믿고 출발하는 거니까요. 민지가 얼굴을 붉혔다. 알았어요. 쓸게요. 어차피 엄마 명의에 재산 같은 거 없잖아요. 도윤도 동의했다. 네,
씁시다 공평하게. 민지가 각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도윤이 그녀를 거실 구석으로 불렀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와 해철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민지에게 속삭였다. 엄마 명의 재산. 없잖아. 그냥 찍어. 해철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정희의 재산에 대한 자녀들의 상속폭이 각서였다. 민지와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제 만족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희 씨도 서명하겠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재산 상속폭이 각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민지와 도연은 현관을 나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동안 참아왔던 웃음을 얼굴 가득 드러냈다. 뒤에 선 정희는 두 사람이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해철은 조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재산 다 우리 거네? 빈털터리 만들어놨으니 이제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하지만 민지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뭘 포기했는지. 문이 닫히자 정희는 해철을 바라봤다. 이래도 괜찮아요? 해철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빈손이라도 난 이미 당신을 선택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해철의 눈빛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진심의 고백. 자녀들이 떠나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정희는 탁자 위에 놓인 상속포기 각서를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의 재산, 집, 예금,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 그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6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완전히 빈손이 된 기분이었다. 해철은 조용히 정희 옆에 앉았다. 후회되세요? 아니요, 후회는 안 돼요. 그냥 조금 무섭네요. 이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게. 해철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 씨, 저를 봐주세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해철의 눈빛은 진지했다. 당신이 빈손이라도, 아니 당신이 빚더미에 있어도 난 이미 당신을 선택했어요. 해철 씨. 40년 전 내가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당신을 놓쳤어요. 운숙의 거짓말을 믿고 수만과 당신을 보고 오해했죠. 그때 직접 물어봤어야 했는데 해철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 후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과 결혼한 수만을 보면서도 동창회에서 당신을 볼 때마다 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을 더 믿지 못했을까? 왜 은숙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 이젠 됐어요. 40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해철은 정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요. 난 평생 돈을 벌면서도 당신만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난 사업을 했어요.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규모가 있죠. 하지만 결혼도 안 하고 사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언젠가 당신과 함께할 날을 위해 모았어요. 정희는 놀라서 해철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당신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난 당신 재산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진 걸로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해철은 정희의 두 손을 감싸쥐었다. 각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해철의 품에 안겨 울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녀였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댁을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다. 해철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세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진짜 사랑의 시작. 봄이 왔다. 정희와 해철은 자주 만났다. 공원을 산책하고 미술관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 정희는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벤치에 앉아 정희가 말했다.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에요. 해철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마치 20대 연인처럼 설렜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걷던 해철이 멈춰섰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희야, 네. 내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어. 해철은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40년 전에도 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운숙의 거짓말에 속고 수만과 당신을 보며 오해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했지.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희야, 난 평생 널 잊은 적이 없었어.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학교 때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수만과 결혼했을 때도 동창회에서 널 볼 때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해철 씨. 밤마다 생각했어.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믿고 물어봤더라면, 운숙의 거짓말을 밝혀냈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업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늘 내 생각을 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생각으로 살았어. 해철은 정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정희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65년 평생 사랑한 사람은 당신뿐이었어.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수만과 살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정희야, 행복했어요. 수만도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도 예뻤어요. 하지만 정말 가끔씩 당신 생각이 났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정희는 흐느꼈다. 미안해요. 해철 씨. 그때 당신을 더 믿지 못해서 은숙의 말에 흔들렸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4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후회가 눈물로 흘러나왔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강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정희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놓친 40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하자. 네, 해철 씨. 이제 놓치지 말아요. 해철은 조심스럽게 정희를 안았다. 정희도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었다. 사랑해, 정희야, 평생 사랑했어. 저도 사랑해요. 해철 씨. 처음으로 나눈 사랑의 고백이었다. 63세와 65세의 나이에 그들은 처음 사랑하는 사람처럼 설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계속 미소 지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해철은 정희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내일 봬요. 두 사람은 마지못해 헤어졌다. 정희는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웃음이 났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해철과 함께 캠퍼스를 걷는 꿈.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해철도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웃었다. 고마워요. 정희야, 다시 내게 와줘서. 두 사람의 마지막 사랑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진짜 시작이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지는 정희에게 연락한 이유가 엄마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용돈을 핑계로 자신의 아이들을 계속 맡기려는 속셈 때문이었다. 엄마, 우리 내일 갈게요. 애들 좀 봐주세요. 민지야, 미안한데. 왜요? 어차피 엄마 할 일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손주나 봐주세요.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지야, 엄마는 이제 그럴 수 없어.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앞으로는 해철 씨와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미안하지만 손주는 내가 돌봐. 엄마는 평생 너희만 돌봤잖니. 이제는 엄마 차례야.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아. 너희 아이는 너희가 키우는 거야. 정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해철이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제대로 한 건가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시작이었다. 해철은 정희를 꼭 안았다. 정희야, 이제 진짜 행복합시다. 우리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요. 네, 해철 씨. 이번엔 정말 놓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년이라는 긴 이별 끝에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대저택의 결혼식. 일주일 후 해철이 정희에게 제안했다. 정희 씨, 결혼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결혼식이요. 이 나이에. 정희는 당황했다. 재혼이라면 조용히 혼인신고만 할 생각이었다. 당연하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약속을 못 했잖아요. 이번엔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민지랑 도윤이 그래서 가족만 초대하려고요. 조촐하게요. 해철의 간곡한 부탁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정말 조촐하게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해. 와줄 수 있지?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꼭 해야 돼요? 그래. 엄마 평생 소원이야. 알았어요. 갈게요. 어디서 해요? 해철이 적어준 주소를 알려줬다. 민지는 별 관심 없이 받아 적었다. 도윤이랑 갈게요. 사실 민지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정희가 재혼하면 돈 없고 나이 든 엄마를 해철에게 맡기게 되니 자신이 직접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걸. 결혼식 전날 민지는 도윤에게 투덜거렸다. 하필 왜 재혼을 해?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차피 어머님 재산 다 포기했잖아. 우리가 다 받았고 냅둬. 그냥 그래도 기분이 이상해. 그 해철이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빈털터리 만나는 빈털터리겠지. 신경 끄자. 결혼식 당일 민지와 도윤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다. 차 안에서 민지가 비웃듯 웃으며 도연에게 말했다. 엄마 재산도 없고 해철 씨도 별로 돈이 없어 보이더라. 결혼식이 좀 초라하겠지만 우리라도 가서 축하해 주자. 그 말을 들은 도연도 함께 웃었다.
그런데 차가 강남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맞아? 이 동네에? 내비가 이쪽으로 가래. 차는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 앞에 섰다. 뭐야, 이게?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앞에는 거대한 저택이 있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즐비했다. 엄마가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고?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입구에는 안내 직원이 서 있었다. 신부 가족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원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조촐하게 한다더니 이게 조촐한 거야? 도윤은 입이 떡 벌어졌다. 화려한 꽃 장식, 클래식 밴드의 연주, 우아한 테이블 세팅. 100여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저 멀리 대형 스크린에 정희와 해철의 사진이 떠 있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듯한 아름다운 웨딩 화보였다. 저기, 엄마다. 정희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63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아했다. 전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엄마가 저렇게 예뻤어? 민지는 평생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옆에 선 해철. 완벽한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귀족처럼 우아했다. 저 사람이 해철 씨?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랑 정해철 회장님과 신부 문정희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회장님! 민지와 도윤은 서로를 쳐다봤다. 주례가 나와 말했다. 신랑 정해철 씨는 대한무역회장으로 30년간 사업을 일궈오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한무역? 그 유명한? 도윤도 식은땀을 흘렸다. 대한무역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이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객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해철 회장님,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셨네요. 회장님이 40년을 기다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네요. 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40년을 기다렸다고? 엄마를?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고급 요리가 끝없이 나왔다. 민지는 정희에게 다가갔다. 엄마,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지야, 와줘서 고마워. 어때? 엄마 예쁘지? 엄마, 저 사람이 해철 씨야? 응, 해철 씨야 멋지지? 민지는 물었다. 해철 씨가 대한무역 회장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네, 나도 오늘 알았어. 해철 씨가 숨기고 있었나 봐. 정희는 태연하게 웃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가 엄마 재산 상속, 포기각서를 받았잖아. 그리고 우리도 엄마 명의에 재산 포기각서를 썼어. 도윤도 같은 생각을 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상속 포기각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었던 그 문서. 엄마가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는데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정희와 해철은 행복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지와 도윤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들었어요? 해철 회장. 자산이 500억이래. 500억? 정말 500억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지와 도연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짜 부자. 결혼식이 끝나고 정희와 해철은 신혼집으로 향했다. 차는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희는 눈을 의심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3층짜리 대저택이었다. 넓은 정원, 수영장,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평생 준비한 집이에요. 당신과 함께 살 집. 해철은 정희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빛났다.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아늑한 침실들. 해철 씨, 이 모든 게 당신 거예요. 정희야, 우리 거예요. 정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녀였다. 시댁 눈치를 보며 생활비를 아껴 쓰며 살았던 그 세월. 믿어지지 않아요. 믿으세요. 이제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저녁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해철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부자였던 거예요? 해철은 정희를 바라봤다. 부자라는 게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요? 대한무역은 제가 30년 전에 창업했어요. 처음엔 작은 수출입 회사였죠.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해철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했냐고요?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수만과 결혼하는 걸 보고 난 무력했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다짐했죠.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면 그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해철 씨, 회사가 커지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결혼도 안 하고 사치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이 순간을 위해 모았어요. 해철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현금만 100억 원 정도 있어요. 부동산과 주식까지 합치면 500억 원은 넘을 거예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5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당신도 좋아할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왜 이제야 말해줬어요? 당신이 돈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빈손일 때, 내가 빈손일 때, 그때도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해철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나를 선택해줬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해철 씨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당신이 좋았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해철은 서재로 정희를 데려갔다. 책장 뒤에는 금고가 있었다. 그는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재산 목록이에요. 집 3채, 상가 건물 2개, 회사 지분, 예금, 주식 모두 정리되어 있어요. 해철은 정희에게 서류를 건넸다. 이제 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내 거 구분 없이. 해철 씨, 이렇게까지. 평생 당신만 생각하며 모은 거예요. 이제 진짜 행복합시다. 해철은 정희를 꼭 안았다. 정희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 건 나예요. 다시 돌아와 줘서.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다. 정희야, 내일부터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찾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같이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평생 같이 할 거예요. 정희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돈 걱정도 자식 걱정도 시댁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삶. 해철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정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상속의 역습과 은숙의 몰락. 결혼식 다음 날 민지는 도윤과 집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둘 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여보, 어떡하지? 엄마가 투자랑 결혼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보다 우리 상속 포기. 각서 쓴 거 기억나지? 아, 두 사람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빈털털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찍었던 그 각서. 바로 그때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법무법인.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채무 상속 통보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도윤의 손이 떨렸다. 장인어른께서 숨겨진 빚이 있었대. 총 8억 원. 뭐? 8억? 사채, 미납세금, 보증 채무 모두 합쳐서 8억이래. 민지는 주저앉았다. 어떻게 아빠가 왜 그런 빚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설명서에는 자세히 적혀 있었다. 수만이 은숙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몰래 빌린 돈들, 은숙에게 준 돈, 은숙과 함께 투자했다가 날린 돈. 도연은 서류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배우자인 문정희 씨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는 직계 자녀인 민지 씨에게 상속됩니다. 도윤이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요? 왜 우리가 이 빚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니 자동으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도연은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크게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민지는 얼굴을 감싸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민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빚이 8억이라고요?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그게 나도 전혀 몰랐던 일이야. 엄마는 상속을 포기했다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재혼하려면 아빠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 너희가 예전에는 내 재산을 다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니?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엄마! 민지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지금 신혼여행 준비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한편 최은숙은 보험회사 조사팀에 불려갔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은숙 씨, 이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뭐가 문제인데요? 은숙은 여유롭게 대답했다. 필적 감정 결과 신청서 본문과 서명란의 필적이 다릅니다. 이수만 씨의 서명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작성했어요. 그럴 리가. 게다가 고인의 이메일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아직 생각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형사 고소 들어갈 예정이고요. 잠깐만요. 수만이가 동의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이메일은 반대의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은숙은 말문이 막혔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문서 위조, 사기 혐의. 10년 동안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불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5억 원 상당의 보험금과 예금은 모두 환수 조치됩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명예도 자유도. 구치소 면회실에서 은숙은 정희를 마주했다. 정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정희야, 미안해.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전부터 널 질투했어. 해철이가 널 좋아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너희 둘을 갈라놓았어. 알아. 정희는 담담히 대답했다. 편지도 내가 위조한 거야. 대학 다닐 때 해철이가 다른 여자랑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되는 거니?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가진 건 질투뿐이었어. 사랑도, 우정도, 진심도 없었어. 그냥 내가 행복한 게 싫었어. 은숙은 흐느꼈다. 그런데 알아? 내 딸과 사위도 나랑 거래했어. 뭐? 민지와 도윤은 수만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한테 제안했지. 자기들이 입 다물어 줄 테니 비밀 계좌는 나중에 자기들 이름으로 넘기라고. 정희는 숨이 막혔다. 내 자식들이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셋이 짜고 널 속인 거야. 미안해. 은숙이 몰래 숨겨둔 카세트를 틀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은숙 이모, 우리가 이모와 아빠 관계에 대해 입 다물면 비밀 계좌는 나중에 우리 명의로. 정희는 듣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딸이 내 피부치가 나를 팔았다고? 정희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배신, 친구의 배신, 그리고 자식들의 배신. 모두가 그녀를 속였다. 은수가,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희야! 너가 받을 벌은 법이 정할 거야. 난 더 이상 너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은숙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딸의 배신. 이것이 정희가 받은 마지막 배신이었다. 탐욕의 대가가 8억 원의 빚. 민지와 도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도윤이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는 이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8억을 어떻게 갚아?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책상을 쳤다. 은행부터 가보자.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민지와 도현은 각자 은행을 찾아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다. 죄송합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 대출도 많으시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상속받은 빚인데.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며칠 후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됐다.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다. 민지 씨, 이수만 씨의 채무 2억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3개월 연체된 겁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그때 도윤이 집에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여보, 회사 계좌가 압류됐어. 뭐? 장인어른 빚 때문에 법원에서 압류 명령 내렸대. 우리 회사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러다 회사 망하겠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민지는 다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죽게 생겼어. 무슨 일인데?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빠 빚 때문에. 회사가 망하려고 해. 엄마, 돈 좀 빌려줘. 민지야, 미안하지만 안 돼. 왜? 엄마 이제 부자잖아. 해철 씨 돈도 있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너 상속 포기 각서 썼잖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건 엄마가 빈털터리인 줄 알고. 그래, 알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엄마, 그리고 말이야, 민지야.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은숙이한테 들었어. 내가 아버지 불륜을 알고도 입 다물었다며? 아니, 입 다물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건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러워.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엄마한테는 숨기고 오히려 그걸로 돈을 챙기려고 했다니. 엄마, 오해야. 우린 그냥. 그리고 너희들이 말했잖아. 해철 씨가 내 재산 노릴 거라고. 상속 포기 각서 쓰라고. 근데 정작 내 재산 노린 건 너희였잖니? 정희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엄마가 해철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하해준 게 아니라 재산부터 걱정했잖아. 그게 딸이 할 짓이야?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민지야, 각서 쓴 건 내 선택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우린 어떡하라고?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도 어른이잖아. 스스로 책임져.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아 울었다. 다 우리 잘못이야. 다 우리가 욕심 부렸어. 다음 날 도윤의 회사는 부도 처리됐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고 거래처에서는 소송을 걸었다. 도윤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여보, 이제 어떡해? 민지도 신용카드가 정지됐다. 아이들 학원비도 낼 수 없었다. 어머님한테 다시 빌어보자. 안 돼. 이미 거절했어. 그럼 해철 씨한테라도. 두 사람은 해철의 회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비서가 막아섰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만나주실 수 없습니다. 제발요. 잠깐만이라도.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의 대가는 스스로 치르라고요. 민지와 도윤은 쫓겨나듯 나왔다. 거리에서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 어떡하지?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민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다. 텅 빈 냉장고, 미납된 관리비 고지서, 독촉 전화. 엄마가 우리를 정말 포기한 거야? 도윤이 쓰게 웃었다. 당연하지.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어머님께 강요할 때 어머님 입장은 생각이나 해봤어. 또 상속 포기 각서 쓸 때도 우리가 선택해서 서명한 거잖아. 그땐 엄마가 빈털터리인 줄. 변명하지 마. 우리가 탐욕스러웠던 거야. 어머님 재산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포기했고 아버님 재산은 모두 우리가 가지려고 했잖아.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후회돼. 정말 후회돼. 이제 소용없어.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민지는 멀리 한강이 보이는 엄마의 대저택을 떠올렸다. 저곳에서 엄마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지는 정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이제 진짜 큰일 나요. 정희는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일어나, 민지야. 내가 평생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았는지 다 봤잖아.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보니 참 아이러니하네.
정희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그날 우리가 서로 상속 포기 각서를 쓴 날부터, 아니, 내가 은숙이랑 몰래 나를 속이기 시작한 날부터 넌 이미 나를 버린 거야. 내 딸이기를 거부한 거지. 민지는 처량하게 비를 맞으며 잠시 서 있다가 힘없이 돌아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들이 심은 씨앗은 독초가 되어 그들을 휘감았다. 새로운 시작. 정희는 테라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강의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안 받으세요? 해철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받고 싶지 않아요. 또 돈 달라고 하겠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프긴 한데, 이제는 죄책감은 없어요. 해철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네, 그럴래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의 전화를 못 받은 것에 밤새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었다. 해철 씨, 오늘 뭐 해요? 재단 일 좀 보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재단이요? 네, 사회복지재단.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에요. 당신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재단 사무실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직원들이 정희를 반갑게 맞이했다. 회장님 부인이시죠?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희는 재단 활동을 둘러봤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 장학금 지급, 무료 급식소 운영. 모두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 저도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부인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아이들이요.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정희는 재단 활동에 참여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목요일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정희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평생 자기 가족만 돌봤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정희가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니? 민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엄마.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녀요. 돈이 없어서.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인지야, 네, 엄마. 내 아이들은 내가 키우는 거야. 엄마, 제발. 들어봐. 엄마는 평생 너희를 키웠어.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다닐 때 뒷바라지하고,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내 아이들도 봐줬잖아. 내가 일할 때마다 데려다가 키웠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왜요? 엄마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맞아. 하지만 내 편의를 위한 할머니는 아니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민지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앞으로는 해철 씨와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야. 그럼 우린요?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아.
너희 아이는 너희가 키워라. 그게 부모의 책임이야. 엄마, 너무해! 내가 상속포기 각서 쓸 때는 생각 안 했니? 엄마가 빈털털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했잖아. 엄마, 그리고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쉽게 승낙한 이유도 알아. 엄마가 빈털털이니까 나중에 부양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잖아. 해철 씨한테 떠넘기면 편하고.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얼굴에 다 써 있었어. 엄마 재혼하면 우리가 모실 필요 없겠네. 그런 표정 말이야.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알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각서 쓴 건 내 선택이었어. 정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해철이 다가와 정희를 안았다. 잘하셨어요. 제대로 한 걸까요? 당연하죠. 이제 당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후련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됐다. 다음 날 정희와 해철은 여행 계획을 세웠다. 유럽 어때요? 평생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좋아요. 가요. 정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다. 파리, 로마, 베니스. 꿈만 같았다. 해철 씨, 감사해요. 나한테 이런 삶을 선물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다시 돌아와 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다. 정희는 거울을 보았다. 63세의 나이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이제야 진짜자. 내 인생이 시작됐네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희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문정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여자. 그리고 그것이 6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다. 바다 위에 약속. 3개월 후 인천항. 거대한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 있었다. 정희와 해철은 손을 잡고 승선 게이트를 통과했다. 정말 타는 거예요. 크루즈. 정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당연하죠. 지중해 크루즈 20일 코스예요. 20일이나. 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돌아볼 거예요. 정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선박에 올랐다. 넓은 복도, 우아한 인테리어, 친절한 승무원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이게 우리 방이에요? 스위트룸 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발코니가 나타났다. 발코니 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와, 정희는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평생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해철이 뒤에서 정희를 안았다. 이제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배가 출항했다. 항구가 점점 멀어지고 시야에는 오직 바다만 가득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롭네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첫날 저녁 두 사람은 선상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해철 씨, 이거 꿈 아니죠?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정희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할까요? 뭐에 건배할까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좋아요. 우리의 사랑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크루즈는 그리스 산토리니에 도착했다.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이 절벽에 늘어선 아름다운 풍경. 여기 너무 예쁘다. 정희는 감탄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기념품 가게를 구경했다. 해철 씨, 저기 봐요. 정희가 가리킨 곳에는 노부부가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렇게 우리도 늙어가는 거죠. 이미 늙었는데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선상 갑판에 나왔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저녁이었다. 정희야, 응, 행복해요? 정희는 해철을 바라봤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럼 됐어요. 해철은 정희를 끌어안았다. 늦었지만 우리가 이겼어요. 뭘 이긴 거예요? 시간도, 오해도, 세상의 편견도 다 이겼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40년이 아깝지 않아요? 아까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희는 해철의 품에 기대었다. 저도요. 이제는 후회 없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정희야, 약속해요. 뭐려? 남은 시간 단 하루도 후회하지 말고 살아요. 매일을 선물처럼 소중하게. 약속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4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약속. 바람이 불었다. 정희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해철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사랑해요, 정희야. 나도 사랑해요. 해철 씨. 그들은 키스했다. 긴 키스였다. 40년을 기다린 키스. 달이 떠올랐다.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다. 크루즈는 조용히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이제야 우리가 시작이네요. 그래요. 진짜 시작이에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봤다. 저 넓은 바다처럼 그녀의 앞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해철 씨, 고마워요. 나를 찾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잔잔한 파도 위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별이 하늘 가득 빛나기 시작했다. 정희와 해철의 마지막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63세와 65세의 나이에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글 작성하는 데 힘이 됩니다. 또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